한홍구 선생님 오늘 극장에서 영화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은 여기 대화에 안 나오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자주 나와서 준비만 했습니다. 영화 참 그 전에 못 봤어요. 제가 본 분들한테 그 말씀 이제 들었었는데 조금 제가 아쉬움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영화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작업이 박근혜가 3월달에 쫓겨났고 한참 지난 다음에 7, 8개월 지난 다음부터 개봉이 됐으면은 국정교과서 자체보다도 조금 더 그 뒤에 뒷얘기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면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그 마지막에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하는 거 보면서 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토론 수업 안 하고 주입식으로 강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애들 쓰고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 영화에 여기 계신 한홍구 선생님 비롯해서 되게 많은 역자 학사들이 인터뷰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제작되던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영화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영화에서 국정교과서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터뷰들을 섭외하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는지, 또 인터뷰 배제가 아니라 편집상 고견을 담지 못했습니다라고 크레딧에 나왔던 분들이 계신데 어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화가 내용이 이제 무거울 거기 때문에 저는 스타가 필요했고 그래서 1순위가 한홍구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연 닿는 분들 계속.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뭐 거절당한 것도 있고 해서 뭐 제가 꼭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서 인연 닿는 선생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은 처음부터 이제 저는 국정교과서 영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교학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이건 누가 보든지 뭐 한 5분이든 10분이든 얼마든지 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1시간 반 얘기하는 건 되게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교과서를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지금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왜 강요하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만났을 때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계속 조금 더 이제 구성이 구체화돼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빠진 인터뷰 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 의도와는 맞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제하고 좀 벗어나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가뜩이나 이게 좀 내용이 무거운데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제로만 추렸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전쟁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역사전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한홍구 선생님께서는 한국 근현대사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역사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박근혜 정권이 왜 역사에 집착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다 장악했잖아요. 돈도 장악했어, 정보도 장악했어, 모든 시스템을 다 잡고 재벌도 잡고 권리도 잡고 다 쥐고 들었는데
가는데 딱 하나 못 가진 게 역사였단 말이에요. 왜 역사를 못 가졌을까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역사 사실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거죠. 어제 보낸 하루가 오늘의 역사인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박근혜 정권이 역사를 장악할 수가 없고, 역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이 미래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아마도 그 민주정권 10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억울하고 빼앗겼었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영구히 갖고 가기 위해서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잘못 걸었다가 오히려 이 부분이 그 박근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전쟁에서 그러니까 패배했고, 아주 보수적인 역사학자들,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분들까지 나서서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패배했고, 근데 역사 전쟁이라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고, 수구 세력이 일단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저들이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역사관이라는 건 말 잘 듣는 시민들을, 노동자들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촛불로서 그걸 거부했지만, 실제 그러면은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들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 전쟁이 전쟁터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 우리가 부딪혀야 할 부분은 통일과 노동의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게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세월호가 나오고 강정마을이 나오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저희 전주국제영화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한홍 선생님의 이 설명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선 감독님이 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구성할 때 이제 구성 디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학습지 느낌 비슷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터뷰는 제가 확신했던 거는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인된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제가 담든지 간에 안전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학계에서는 다 공인된 이야기들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눈으로 바라본 현대 대한민국을 보여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지를 치면 왜 처음에 요점 정리 있고, 그 다음에 뭐 응용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구성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상우 기자가 물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사회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들었더라면 얼마 후에 백남기 농민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그 세월호 이야기도 그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닥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제가 못 본 분들도 아마 그 흐름 같은 거를 엮어내실 것 같으니 그거 보시고 한번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이렇게 저는 사실은 국정교과서 전주에서 나왔을 때 그냥 관객들하고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았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평단에서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하여간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두 분께 그 역사전쟁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정교과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친일파와 국가폭력에 대한 은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일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상암동에서 열렸는데, 이날이 또 박정희 정권의 그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낸 전태일 열사의 47주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한홍근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질문을 답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아니라 강의처럼 좀 그냥 겪어냈죠. 겪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막스의 표현을 굳이 빌려서 얘기한다면 역사가 두 번 되풀이 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이제 웃음거리로 되풀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웃음거리였는지 실제 우리 겪은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좀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 저랬어 하고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나는 과정 자체는 너무 피곤하고 비극적이었죠. 세월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좀 낄낄대면서 놀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박정희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이후에는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지만, 유신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를 단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또 다른 박정희 정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도 저도 얘기했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처음 다시 역사를 민중의 시각에서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온 게 딱 30년 전에 한국 민중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풀빛 출판사에서 나왔고, 거기 사장이 돌아가신 나병식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풀빛 출판사에서 낸 다른 책이 뭐였냐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는 책이에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밝힌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전단 정권 시절에 광주의 진상을 알린다는 게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전단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었고, 가장 특급 불온 소적이었죠. 그런데 남영식 선배가 그 책 내고는 감옥에 안 갔어요. 근데 한국민중사 내고는 감옥 갔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게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다, 정권 입장에서. 그게 주기적으로 역사 교과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사실 여기 계신 백승 감독님이나 그런 선생님은 영화에서 이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관객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을 들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두 분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거침없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뒤에 분부터 먼저.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구구와 좀 다른 나라의 구구 세력에 대한 설명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의문이 드는 건데, 이런 표현하긴 좀 그런데, 한국의 다른 나라의 구구 세력들을 보면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막 남을 더 침략하자, 뭐 복수하자 그런 식으로 막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구구 세력 보면 마치 그냥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막 그러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좀 막말로 외국의 구구는 이기는 구구라고 보면 한국의 구구는 지는 구구인 것 같은데, 혹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이런 걸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하나만 선생님께. 글쎄요, 뭐 지능구구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수 세력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보수 세력하고 외국의 보수 세력, 또 일본의 극우파하고도 또 달라요. 거기는요, 자기네가 대장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똘만이에요. 친일파였습니다. 그리고 친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란 건 뭐예요? 정말 지켜야 할 것, 전 보수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하고, 역사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정당하게 경쟁을 해가면서 서로 견제하고, 또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견인하고 자극받고 해가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영희 선생님을 하신 말씀에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날지 하나의 날개만 갖고, 진보의 날개만 갖고 날 수 없습니다. 잘해야 수레바퀴에도 그게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지, 바퀴 하나만 있으면은 맨날 제자리 걸만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할 거예요. 한국의 우리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근데 한국의 수구 세력은 지켜야 할 게 돈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없습니다. 명예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토양에 있는 게, 왕조 한 번 섰다 하면 500년이에요. 신라는 1000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토양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보수 세력, 아까 뭐 문체의 전통도 나오고 뭐 긍정적인 부분이 오래됐습니다만, 그런 전통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완벽하게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회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외세의 앞잡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친일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친일파가 친밀파가 됐거든요. 근데 친일파가 친밀파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말기에 어떻겠냐. 귀충 미영을 도륙하자. 미국 짐승, 미국 귀신 영국 짐승을 찢어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친일파 중에는요, 창씨명을 어떻게 썼냐면 평강 미 대륙을 점령하자. 그렇게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방방 뛰었던 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미국의 개가 된 거예요. 미국의 개가 되면서 킥킥하는 게 됐으니까, 이건 무슨 뭐 가치관도 아니고 보는 사람조차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배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전도되고 완전히 도착된 이 과거를 갖는 사람들, 역사에서 가르칠 게 없는 사람들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가 한 사회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라도 나올 텐데, 이쪽은 과거를 감추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지 못했던 늘 앞잡이였던 자들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바꿔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이 과정이 바로 민주화운동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건강한 보수가 등장을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구보수 세력은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고 있냐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 무너진 구보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 저는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쌓아놓은 똑덩이를 우리가 치우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공룡이 쓰러져서 죽었어요. 다시 못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룡 썩어가는 냄새를 토끼들이 계속 맡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보수가 좀 취재돼서 그거 좀 잘 파묻어줬으면 좋겠다. 잘 분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화하고 저는 저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국사를 배웠던 세대인데 뭐 그때도 뭐 많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덜 했는데 조금 노래를 좀 됐던 부분이 좀 몇 개 있었지만은 별로 뭐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뭐 아까 뭐 요새 전쟁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무슨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일어났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종료나 뭐 아니면 뭐 휴전이라든지 종료라든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검정민아 교수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했으면은 뭐 휴전이나 아니면은 무슨 전쟁이 이때쯤이면은 좀 이제 종식이 되겠다고 혹시 예상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역사 전쟁은 끝이 없다고 봐요. 그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읽은 역사책에 의하면 끝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다수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식이 어디가 있느냐가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식이 예를 들면 아까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제주 4.3이 상식이거든요. 그냥 국가의 폭력이었다라는 게 상식인데 그게 역사전쟁에 의해서 한번 무너지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가서 떼버리는 거를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식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아무런 문제제기하지 않으니 이제는 군 누군가가 정말 쉽게 명령을 해도 되는 사회가 막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면 진보가 이기냐 보수가 이기냐 저는 사실 그건 저한테 1차적 관심이 아니고 다만 상식이라고 표현되는 이 다수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마지막에 제가 교수님 그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끝까지 한 번 더 넣었던 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짚고 싶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시 반복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요. 그 전에 뭐 국정으로 역사를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랑 뭐 대학에 와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역사랑 좀 많이 달라서 좀 혼란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뭐 교수님께 그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게 돼서 뭐 한편으로는 균형을 잡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일 청산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한국 기독교에도 그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는 거의 그 모든 보수의 문제도 사실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은 할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혐이니 여혐이니 하는 그런 혐오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영화를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해결 방안이라던가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친일 문제 해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서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친일파 총선은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금의 과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도달하는 거지. 그리고 친일파 청산,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일 청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사 청산은요, 현재 문제를 풀면 역사가 같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청산, 이른바 과거 청산 전문가예요. 과거 청산하고 국정원 과거사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죽어나 하고 과거 청산했는데, 해보니까 과거를 밝혀냄으로써 그걸 힘을 얻어서 현재를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가 잘 풀려야 과거가 풀리는 겁니다. 진상조사요. 제가 죽어나 하고 거기서 밤새가면서 죽어나 하고 했거든요. 죽어나 해서 발표하면 이제 그래. 그런데 현실이 잘 안 돌아가면 뭐 잘했어 하고 현실이 돌아가고 있을 때 대충 그렇게 격려해 주지만 현실이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저 수고들 논리가 득세해요. 저 자식들은 현실을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놓고 과거밖에 파먹힐 게 없는 새끼들입니다. 당장 그렇게 됩니다. 진실을 죽어나가고 밝혀서 더 밝혀냈는데도 아무 반향도 없고 우리를 욕만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 청산을 원한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만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놈의 뿌리가 대단히 깊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다는 건 뭐예요? 증상만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안내장을 돌려야 하는데 늘 갖고 다니는데 오늘 여기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못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일 명사를 아까 이제 뭐 문정문제연구소에서 해서 거기 저 이준식 선배가 박한영, 김일철 씨 이제 나와서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만, 친일 명사전은 45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70년 가까운 헌정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헌법이 엄청나게 짓밟혔습니다. 그 헌법을 짓밟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친일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친일파의 진짜 나쁜 짓은 일제 때 한 게 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뿐이 아니죠. 독립운동했던 형들 물 떠다주던 사람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린 거. 그게 바로 민간인 학살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죄를 얘기하고 또 보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줄줄이 구속되고 영장 청구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죄하고 1950년, 60년대에 국정원 중앙정보부장이나 특무대장이나 그때 악질 장관이 한 저지른 죄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같은 저울로 범죄의 무게를 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주화돼서 이때는 1000명, 2000명, 수천 명을 죽이는 죄를 범한 자들이고, 지금은 어때요? 박근혜한테 정말 뇌물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갖다 준 건 어떨까요? 우리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명박이는 어떻습니까? 수천억 해먹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박근혜한테 1억 다달이 5천만 원 1억 갖다 바친 사람은 구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저울이 좀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도장을 잘 찍지 못하면은 이게 헷가닥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찬스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진보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화려한 찬스를 만든 거에 비하면은 역사 진전이 더디죠. 왜냐하면은 찬스에 제대로 득점을 못해서 그래요. 해방이 됐을 때 친일파 청산 못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87년 6월 항쟁 때 호원철폐 독재타도 길거리에서 외쳤잖아요. 직선제 선거에서 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98년 외환위기 왔을 때 외환위기를 가지고 주범인 재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구현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만들었잖아요.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못할 거고 누가 상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역습을 당하거든요. 친일파한테 우리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이 청산당했죠. 6월 항쟁 때 분열돼서 실패하는 바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거대 보수정당 나왔죠. 외환위기 때 재벌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재벌공화국 돼서 우리가 재벌을 해체해도 시원찮을거나 재벌이 우리를 개혁하겠다고, 노동개혁하겠다고 달려들었죠. 통합진보당, 자,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뒤에 정권 내주고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통합진보당 해산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똑같은 국가보안법으로 김기춘이, 우병우, 황교안 그런 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30년 만에 네 번째 찬스예요. 사실 30년 동안에 노마크 찬스 4번이면 어때요? 찬스 무지 많이 온 거거든요. 이번 찬스는만큼은 우리가 기억고 기필고 살려야겠다 하는데 이번 찬스를 정말로 살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바로 세월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 아마 감독님께서도 세월호 문제를 왜 굳이 세월호 문제를 넣느냐 하지만 박근혜 시대의 역사 전쟁을 쏘나가는 데서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시대 자체를 이제 몰아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랬었으면 지금 아직도 대통령 박근혜예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쯤 거기 나와서 인터뷰했던 우리 대학 교수들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인터뷰했었던 역사 선생님들은 지금쯤 해직 교사가 나올 때입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이 문제가 그랬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잘 싸워서 박근혜를 일단은 끌어내렸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진짜 역사 전쟁,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거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혐 여혐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요. 그 세계에서 제가 이제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점프하는 순간은 그 문제를 제가 잘 만들면 점프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영화제는요. 잘 그려진 사랑 이야기보다는요. 그 반대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그려냈을 때 굉장히 주목들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마도 영원히 사랑 주제만큼 그 혐오에 대한 주제는 끝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잘 쓰여진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나는 그 하나는 그 병자호란 직후에 연신내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전과 그 이후에 한국, 아니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인간의 심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극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찬스를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에서의 역할을 논쟁이나 토론 같은 방법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외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느끼셨던 점이나 아니면 교육계에서 함께 노력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이동균 교수님 말씀처럼 뭐 확대되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시각이 있으신지 좀